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1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가 미국의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8338로 박문환이라고 문자 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70%나 오른 미국 증시가 이 조만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지난 12개월 동안 이보다 더 강한 상승을 기록했던 적이 지난 1900년도 이후 달랑 3번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 증시가 과연 고점에 임박했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1일 스페셜 리포트의 제목, 조정 시 매수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 기억하십니까? 당시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로 제시해드렸던 것이 바로 재고 확충 수요였는데요. 이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3월 전 세계 제조업 PMI는 1.1포인트 상승한 55포인트로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이머징의 제조업 PMI는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로 미국 등 선진국 위주의 제조업이 정말 상대적으로 많이 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만 조금 더 압축해서 본다면 지난 3월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시면 좀 더 확신이 커지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61.5를 크게 상회한 64.7을 기록합니다. 이 지수의 절대 레벨만 본다면 지난 1984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죠. 제가 85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한 강세였다는 말인데요. 특히 신규 주문 지수, 생산 지수가 각각 68, 68.1을 기록하면서 전체 제조업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이 제조업 지수가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공급자 배송 시간에서 추가 지연이 생겼고 이는 제조업 부분의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3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주목할 부분이라면 생산이 신규 주문을 무려 6개월 만에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신규 주문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커다란 수치였는데요. 이 재고가 얼마나 바닥이기에 이렇게 많은 주문량을 넘어설 정도의 생산이 필요했을까요? 고객 재고 지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9.9였어요. 이게 50이 기준점인데요. 거의 역사적 최저치 수준까지 재고가 떨어진 겁니다. 지난 3월 11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포 리퀴데이션 기억나시죠? 이로써 그날 강조드렸던 재고 확충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선행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향후 경기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이 선행적 암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IMF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6%까지 높여 잡았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게 된 사유는 미국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5.1%에서 6.4%까지 그야말로 퀀텀 점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강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귀를 틀어막고 사는지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기는 이르다고 주장하면서 월 1,200억 달러 수준의 자산 매입을 유지할 거고 또 2조 2,500억 달러 수준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루속히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5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이 지금도 투입되고 있음에도 말이죠. 이번 주에도 파월은 CBS 60분에 출연해서 이 회복이 완전해질 때까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세계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는데 연준의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집중 케어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고용시장의 불균형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위에서 제조업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공장이 사람 없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노동시장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이미 상당한 강도로 회복되어 있다는 점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보다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레저 접객 부분의 구인 수요 역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무튼 3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는 91만 6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양책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에서도 이 구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840만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를 캐기 전에 최근 제롬 파월의 발언 하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에 타격을 심하게 입은 흑인 그리고 소수 그룹의 고용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부양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과 기축통화를 놓고 패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 기축통화라는 게 영원한 권력이 아닙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BNPL, 즉 후불제 카드가 유행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 돼서 아직 유행이 아닌데요. 이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2%에서 6%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기존 카드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런데도 빠르게 기존 카드 시장을 잠식시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입이 불규칙한 이 MZ세대의 구미에 맞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들의 구미가 있어요. 그 선택에 의해서 BNPL의 시장이 커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더 커다란 시장을 유지해야만 요 기축통화도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죠. 시장을 그럼 압도적으로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GDP를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개인 소비, 그리고 정부와 민간 부분의 투자, 그리고 순수출이죠. 그중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돼요. 개인 소비가 자극을 받아서 GDP가 크게 뻥튀기 되려면 시장을 부풀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뿌려야 되는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면 욕먹겠죠? 그래서 과도한 양적 완화와 재정 투자의 명분으로서 저소득층 고용시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짝 장난을 쳐놨는데요. 그로 인해서 딱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고용시장이 정상적인 복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저소득층이 받는 보조금을 그들이 기존에 받았던 급여보다도 더 많이 주면 돼요.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해서 주는 일시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말 9천억 달러 부양책부터는 기존의 실업급여에 더해서 주당 300달러를 더 얹어주는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받던 실업수당이 오히려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라도 일터에 대한 복귀를 가급적 미루겠습니다. 돈 받으면서 쉬면 되니까요. 다른 경제 지표들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잘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도 결국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미국 자영업연맹인데요. 자영업연맹의 윌리엄 던켈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주들의 42%가 아직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구인 공고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유는
팬데믹으로 실업급여가 늘어나는 바람에 계속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강한 소득 보전 패키지가 오히려 고용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었단 말이고, 딱 요것을 빌미로 미국은 슈퍼 부양책을 더 많이, 더 마음 놓고 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의 추가 패키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준비됐을 거예요. 향후 8년에 걸쳐서 진행될 무려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말입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것은 대략 2조 2,500억 달러 정도 수준에 불과했지만 오는 4, 5월 사이에 헬스케어 확대 등의 인적 인프라 투자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두 4조 달러 전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분명히 안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어느 정당의 당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당장 미국과 기축통화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의사관이 예산 조정권을 연중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예산 조정권이라면 지난 1월 18일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상원 예산위원장은 대법관들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직입니다.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0%가 찬성해야만 예산의 결정이 가능한데 이 상원 예산위원장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과반수만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차례 정도만 사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또 뒤집힌 겁니다. 이 상원 의사관이라는 것은 특정 안건에 대해서 상원의 규율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 조 바이든의 인프라 패키지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서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권한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정치의 기본은 협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좌빨, 숫골 이렇게 매도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공화당을 설득하려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바야흐로 국제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에도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점에서 주된 목적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알파벳, AT&T, GM 등 모두 19개 기업이 참가했고 그중에 7개 회사가 반도체 회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이재용 씨를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명시적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부족인 비메모리,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 민감한 부품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도모하고, 세 번째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주된 목적은 세 번째, 중국을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꼭 굳이 반도체일까요? 많은 것 중에서. 이 조 바이든의 주장처럼 중국의 반도체가 미국에게 위협적일 정도로 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가 강했다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로부터 4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었겠죠. 물론 중국은 지난 양회에서 첨단 산업 분야의 도약을 위해서 향후 5년간 R&D 투자 규모를 매년 7%씩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겠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2025년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70%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두려워서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죠.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공산품에 모두 들어가는데요. 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딱 틀어막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패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지난 1980년대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구소련을 고립시켜서 붕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미국에게도 매우 큰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 상공회의소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25%의 관세 부과만으로도 연간 1,9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자체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고 수출 비중을 이제 GDP의 18% 수준까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에 적용했던 방식으로는 중국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반도체는 다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은 반도체와 크게 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제 공급망에서만 싹 제거할 수 있다면 빠르게 봉쇄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의 계획에 모든 우방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천만에요.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넷 옐런은 최저 법인세를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다 같이 올리겠다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업체들에게만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보다 큰 당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대만의 TSMC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 기간에 걸쳐서 세금을 거의 안 내고도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오히려 판돈을 크게 올려서 모두 1,000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이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에게는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누군 세금 다 내고 장사하는데 경쟁자는 거의 내지 않는다면 이거 크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미국의 투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달 중순에 삼성전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ASML 이런 장비 회사들과 만나서 급히 공급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이미 미국의 은밀한 제안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심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윤곽이 잡히셨나요? 결국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부양책을 유지하려는 연준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과도한 수준의 재정 인프라 투자를 집중시키려는 이 미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공급 라인의 재편성을 이유로 미국의 선단 공정을 유치하려는 일련의 행동들은 대부분 비슷한 의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억지가 목적이었단 말이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할까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실언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으냐? 장담하건대 그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미국 땅에 인프라를 건설하자는데 그 제안에 왜 느닷없이 중국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바이든은 이번 주에 있었던 반도체 회의에서도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과거 1980년대 그런 구소련의 붕괴가 중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당장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박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대 약점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조달이 막힐 경우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제조 2025와 같은 계획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축소의 의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유지입니다. 물론 증시라는 친구의 속성이 모든 이벤트를 미리미리 반영시킨다라는 점에서 이미 5조 달러의 슈퍼 부양책과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일부는 반영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내재화 계획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미반영 상태인데다가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은 아예 발표 전이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한 고점 논쟁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지금 미 증시는 고점에 올라서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